1954년 전후의 혼란 속에 서양 춤바람이 불어닥쳐 우리의 미풍양속은 땅에 떨어졌으며 당시 사회상을 파헤친 대중소설 자유부인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성은 유시오, 이름은 감동인 이 여인.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조선 세종시대를 살았던 이 여인은 대우 한성판윤 유기수의 딸이었으며 무안군수와 평강현감을 지낸 최중기의 부인이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을 하는 남자와 혼인을 해 살아갔던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 감동의 인생엔 특별한 시련이 없었다. 그러나 음부 감동은 듣거라! 네가 관계한 남자들은 모두 몇 명이고 그들과는 무슨 연관으로 만나게 됐는가? 한치의 거짓 없이 낱낱이 아뢰어라! 감동은 음부라 불리고 있다. 음부란 음란하고 도리를 어긴 여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칭호. 따라서 감동은 음란한 행위를 한 여성으로 국가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재 정효문, 상우군 이효량, 해주판관 오한로, 부령 이수동, 진해현감 김희정, 돈도사 이곡, 수정장 장지. 당시 감동이 공식적으로 밝힌 남자들의 숫자는 39명이었고 그 외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선 왕조가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감동이 관계했던 남자들의 숫자보다는 그들의 신상이었다. 공조 판서 등의 관리와 공신의 자제 등 대부분이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과연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예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이 집을 지을 때도 내외가 엄격해서 여자는 안쪽에 거처하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남자는 바깥쪽에 거처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유교 5경 중에 하나인 예기, 예의 이론과 실제를 기록한 이 예기라는 책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이 예기에서 이른 대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엄격히 구분해서 부부가 서로 격리된 장소에서 살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남편이 거처하는 사랑채입니다. 이 부인이 기거하는 안채는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를 정해서 이런 종소리를 통해서 안채에 있는 부인과 의사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소리를 한 번 울리면 손님이 왔다는 신호, 이렇게 두 번을 울리면 식사를 준비하라는 그런 신호인식입니다. 자, 또 두 사람만이 아는 이런 비밀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랑채에서 안채로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인데요. 남편만이 유일하게 이곳을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정해준 합방일이 아닌 날에 이 부인이 보고 싶은 남편이 한밤중 몰래 이 안채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부인이 머물러 있는 안채가 외부 사람들의 시선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안채와 중문 사이에 내외담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내외담 대신에 미관을 고려해서 이 큰 상록수가 있는 화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화단이 내외담 구실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집안의 구조만 보더라도 이 남녀 간의 구별이 분명하고 또한 접촉을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조선 여인 감동은 수많은 남성들과의 애정 편력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동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조선시대 여성 정책과 또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대 대형 간통 사건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인 감동의 생을 살펴보자. 왜 이래 지금? 왜 이래? 아니 아무도 없어. 아 괜찮아. 에? 야. 감동은 남편을 따라 무안에 내려와 살고 있었다. 당시 남편 최종기는 무안 군수로 그 지방에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 무슨 일이라도 있어?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소첩, 병이 깊으니 치료를 해야 할 듯하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오? 예,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지요. 곧 의원을 부르리다. 저 한양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혼자서 한양에 가겠단 말이오? 예, 한양에는 이곳 무안보다는 명의가 많을 터이니 그곳에 가서 병을 완전하게 치료받고 싶사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감사합니다. 이때는 사대부집 아녀자들의 외출이 금기시되고 있던 때라 아주 큰 이유가 아니고서는 여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날 수 없었다. 병을 핑계 삼아 한양으로 올라온 감동. 그녀는 오랜만에 맛보는 자유를 만끽했을 것이다. 실록은 그녀가 한양에 올라와서부터 음행한 짓을 일삼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감동이 음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때부터고 여인 감동의 삶이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도 이때부터다. 그런데 철저하게 정절관념을 교육받고 자랐을 감동은 왜 한양에까지 올라와 그런 행실을 일삼았을까? 당시 사대부집 여인이 혼외에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 일로 인해 감동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세종 9년 8월 17일의 기록입니다. 이 감동의 본 남편은 지금의 평강 현감 최중기입니다. 이 중기가 무안 군수가 되었을 때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로 가서 음란한 행실을 마구 함으로 중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록에는 남편 중기가 부인 감동을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버렸다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일방적인 이혼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즘의 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이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엔 사사로운 이혼 사건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일이 실록에 기록했다. 남편 최중기가 아내 감동을 버렸다는 사실도 역시 실록에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이혼 제도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을까? 대체로 이제 이혼의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강제 이혼이고, 또 하나는 일방적 이혼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합의 이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관계 내에서 일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남편 측에서나 또 아내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 대체로는 이제 아내가 도망을 했거나 남편이 도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양측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합의 이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편과 부인이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이 합의 이혼의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명나라에서 쓰이던 법전 대명률. 조선시대의 모든 형률은 바로 이 대명률에 의해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대명률에 명시된 이혼의 종류는 이의, 휴기, 출처, 그리고 종부감해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보통 남편이 부인을 버린다는 의미의 용어로는 휴기를 썼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부부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혼인 당사자 또는 부모가 국가에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당시엔 국가가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출처의 의미는 무엇일까? 출처는 말 그대로 철을 내보낸다, 즉 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는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 다시 말해 흔하게 알려진 7거지악의 조건을 논의할 때 많이 거론됐던 용어다. 종부감해는 부인을 매매한다는 의미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행해졌다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혼인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이혼. 당시 혼인 제도는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시키는 절차의 하나였다. 당시 국가에서는 여자가 30살이 되도록 노처녀로 있으면 그 아버지를 엄중하게 문책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여자가 처녀로 있게 되면 유녀화될 확률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혼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당시 사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경국대전은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적인 구조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혼에 있어서의 이제 여성의 차별적인 구조는 이를테면은 시부모라든가 여성의 친정 부모에 대한 이제 구타라든가 살해라든가 또 여성을 매매했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여성에게는 더 하나 가중돼 가지고 그 남자는 구타를 했을 때만 사안이 되는데 여성에게는 구타뿐 아니라 욕설을 한 것까지 가만히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여성이 도망갔을 때는 남성은 뭐 언제든지 그 결혼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도망가서 3년이 넘어야만 그 개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데서 결국 이혼에서는 남성의 의지가 가장 그 중심적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조선시대 이혼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혼을 하려면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처럼 조선이 이혼 억제 정책을 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풍속에 있어 여성은 곧고 시니가 있어 한 번 시집 가면 결코 개가하지 아니하고, 비록 쫓겨난다고 하더라도 종신토록 스스로 수절하기 때문에 국가가 쉽게 절연함을 허락치 않는다. 여성의 정절을 숭상했던 조선시대, 이때는 여성의 개가가 금기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면 경제력 없는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부부 관계까지 관여하게 된 것은 비록 이혼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사사로운 부부 관계까지 관여하게 된 그런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건국 초기 이 국가 안정을 추구했던 조선은 국가 안정의 기초로 우선 가정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기로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 시절, 이 세종 때 실록을 보면 유독 이혼이나 간통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상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간통 사건 중에 40%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유감동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종대왕 시절에 유독 이런 간통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세종실록에 이러한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유난히 부부간의 이혼 문제 또는 간통 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세종실록을 보면 부부간의 이혼 문제에 대한 논의나 간통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논란, 또 그 처벌 문제에 대한 논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 말 국교였던 불교계가 타락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갈 지배 개념이 사라졌고 성도덕은 급격히 추락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정의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왕조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부장적인 체제가 정비돼 있을 때 국가의 안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풍속과 생활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었다. 법제 체제는 정비돼 가고 있지만 백성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못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고려 말기의 풍속이 퇴폐해져 사대부의 아내들이 권세 있는 집안에 찾아가 아련하면서도 태연히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기록돼 있다. 태조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여자들의 외출을 금지하기 시작한다. 삼촌 이내의 친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나라 안팎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던 세종시대. 세종 기간이 31년이라는 긴 제위 기간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당시가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의 이제 일탈적인 그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효와 충과 열을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행실을 실천해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 시대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간습들을 재점검하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칙을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종실록에 간통 사건이 유독 많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당시 나라 안팎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의 안정이 국외적으로도 나타나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또한 사군 육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한다. 이는 국토를 확장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국경의 선을 확실히 하여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비되고 국가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쌓여가자 왕권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한다. 뿔뿔이 흩어졌던 지방 세력들이 중앙 집권화를 통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세종대왕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기틀을 만든 후에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유교 이념이 바로 서야 진정한 국가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를 위해 가정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삼강 행실도가 완성된 것도 이때다. 이는 백성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조선 왕조 사회는 출생과 동시에 남녀의 귀천이 갈라져서 여자는 차별 대우를 받는 남전여비의 사상이 뿌리 내리게 되고 지아비가 하늘로 여겨져 여필종부, 부창부수의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이에 따라서 부녀자의 경우 정조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녀관계에 대한 여러 종류의 규제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이 아닌 법으로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간통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죄가 됐다. 동시에 실록에도 이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남게 된다. 가정에 대한 풍속을 강화함에 따라 간통죄를 국가의 안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중대사로 봤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런 문제들을 은밀한 곳에서 끄집어내 교화시키고 순화시키고자 했다. 세종 때 이러한 실록에 여러 가지 사례가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는 것은 법제적인 규제 차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비중을 둔 것은 풍속을 순화시키는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속을 순화하는 방안으로 이혼이나 간통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 고민했던 세종. 이때부터 조선은 진정한 유교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감동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시작하던 이 세종 때 이 시기에 왜 감동은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질렀던 것일까?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실록 김학지가 올린 상소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유감동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김여달에게 강포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달이라는 자는 어두운 밤을 타서 물에 배와 결당하여 거리와 마을을 쓸고 다니다가 유감동 여인을 만나 순찰한다고 속이고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유감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악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감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포악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상소문은 이 감동이 단순한 욕정 때문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삶을 180도로 뒤바꿔 놓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달에게 강포한 짓을 당한 감동. 그 후 감동은 어떻게 살게 될까? 김여달은 감동을 강제로 성폭행한 후 대담하게도 감동의 남편인 최중기의 집에까지 드나든다.
감동이 굳이 비용을 핑계 삼아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간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후 감동은 남편에게 가차없이 버림을 당한다. 당시는 이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친정에서도 이제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이혼한 딸을 집에 들여놓지 않으려는 풍조였죠. 그런 데서 결국은 시댁에서도 또 친정에서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때 결국은 거리로 나서서 이제 유녀화된다는 거, 떠돌아다니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결국 삶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이제 자결을 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선앙당 길목을 지날 때 자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또 선앙당을 지나면서 또 첫 번째 만나는 남자에게 의탁을 하는 그런 가련한 신세로 떨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들의 선택은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동은 이와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감동은 스스로를 창기라 칭하기 시작한다. 사너라, 뭘 하느냐? 창기에게 술이 부족해서 될 말이냐? 어서 빨리 술병에 술을 가득 채워놓도록 해라. 예, 마님. 참으로 오랜만이세요. 나으리 먼 길 행차하셨습니다. 감동은 첩이나 창기로 행사하기도 하며 문란한 생활을 일삼는다. 아이고, 여기도 감동이 스스로 신분을 속인 이유는 이렇다. 사대부집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감동 그 자신뿐 아니라 감동과 관계를 한 남자들에게도 큰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분이 가장 큰 재산이던 이 시기에 자신의 신분을 격화시켰던 행동은 매우 자학적인 것이다. 감동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이제 감동의 경우도 어떤 정절을 잃어버리고는 이제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자구책으로서의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권력 구조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데서 자기의 어떤 그 확고한 위치를 잃어버린 방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감동의 행동은 극한 상황에 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 책은 자녀 아닙니다.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명부인데요. 음란한 행동을 했거나 또 3번 시집간 여자의 이름을 기재해 놓은 일종의 실행녀 명부입니다. 자, 이 책에 이름이 기재되면은 평생 간음녀로 낙인 찍혀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하고, 또 관비로 신분이 격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됐고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자, 이 자녀 안에 이름이 기재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물론이고 자손들의 벼슬길까지 맞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조선 사회는 절개를 지키지 못한 여성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사회에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간통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간통과 차이점은 없었을까요? 조선 사회, 간통을 저지른 그 죄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경우 분명 이혼당한 여성, 즉 남편이 없는 여자였고 스스로 창기, 즉 몸을 파는 여성이라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성립됐다. 간통죄는 시대나 국가마다 죄의 성립 조건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간통죄의 개념 역시 오늘날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요즘의 간통죄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제3자하고 혼인 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간통 행위자뿐 아니라 상대편 상간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 후에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간통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통죄를 갖다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종 9년 동자와 임견수는 미혼 남녀였는데 혼인을 치르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 하여 간통죄로 처벌됐다. 혼인 외의 성관계는 무조건 간통으로 취급한 것이다. 또한 중매는 혼인관계에 있어 필수 요건으로 봤는데 이 때문에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성종 7년에 발생한 일이다. 여종 근비는 차경남과 서로 정을 통하는 사이였다. 차경남은 친척을 통해 근비와 중매를 서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근비와 정을 통하는 남자는 차경남 하나가 아니었다. 이들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바로 이 남자. 박종손이라는 이 남자는 근비와 관계를 맺은 또 다른 간부다. 박종손은 차경남과 근비의 관계를 알면서도 근비와 남몰래 정을 통했다. 박종손은 근비가 자신과 관계를 맺은 연후에도 계속해서 차경남과도 정을 통하자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된다. 근비의 간부였던 박종손은 살해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차경남과 함께 있었던 근비의 처벌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성종은 처음엔 근비를 그냥 곤장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죽은 차경남은 근비의 남편격이므로 그의 죽음을 방관한 근비 또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죽은 차경남이 과연 근비의 남편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비와 중매가 있었던 차경남은 마땅히 남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또 근비가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맺었으니 죽은 차경남은 남편이 아니라 간부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성종실록엔 기록돼 있다. 차경남을 죽인 박종손은 근비와 중매가 없었고 혼인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간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죽은 차경남은 친척을 통해 근비와 중매를 서게 한다. 천한 계급이었던 근비의 경우 중매만 선 것도 결혼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 따라서 차경남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남편으로도 간부로도 볼 수 있다. 차경남을 간부로 보느냐 남편으로 보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바로 근비라는 여인. 간부로 본다면 곤장형에 그치겠지만 남편으로 본다면 그녀는 사형감이다. 오랜 논란 끝에 성종은 차경남을 남편으로 결정한다. 결국 근비는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혼인은 먼저 중매인이 의견을 알아보는 의혼의 단계, 그리고 신랑이 사주단자를 보내는 납체, 함을 보내는 납회, 마지막으로 사실상의 혼례식인 초례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중매만 오갔던 근비에게는 억울한 처벌인 셈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건을 갖춰야 했을까? 조선시대 간통죄는 적발 즉시 처벌 대상이 됐다. 간통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점차 간통 자체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더라도 간통을 했다는 상황만 명백하면 처벌을 하기도 했다. 세종실록에도 간황만 명백하다면 죄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간통죄는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다. 화가는 남녀가 합의하에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조가는 상대방을 집으로 유인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간까지도 폭력이 아닌 간통의 한 종류로 취급했다.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화가는 장형 80대를 맞아야 했고 조관의 경우는 장 100대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 여인이 유부녀일 경우 각각 10대씩이 더 추가돼 결혼한 여성들의 간통을 더욱 큰 죄로 다뤘음을 알 수 있다. 벌을 줄 때도 여성의 경우는 옷을 모두 벗고 맨살로 형벌을 받게 했다. 이때는 여성들의 간통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가 역시 금기시했는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서민층 여성들은 탈출구를 모색해야 했다. 동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어스름한 새벽 무렵, 이 세목골의 기저고리 조각을 보물처럼 꼭 쥐고 있는 여인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이윽고 한 남자가 이 길목을 지난다. 이 남자가 성황당을 지나는 첫 번째 남자인 것이다. 여인이 기저고리 조각을 내밀자 남자는 여인을 보쌈해 간다. 여인이 반항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기저고리 조각입니다. 이 기저고리 조각은 할급 휴서라고도 합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부인에게 이 기저고리 조각을 주는 것을 속칭 수세해 준다고도 하는데, 이 수세라는 고어는 이혼 증서라는 뜻입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관습적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을 습첩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저고리 조각은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이혼 증서이자 바로 재혼 허가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서는 탈출구가 없는 이혼녀들에게 그야말로 숨쉴 구멍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이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혼녀보다는 유교 사상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연료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연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리 12정엽이 현풍 곽씨 가문에서 배출된 효자, 충신, 그리고 연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특히 조상 중에 연료각과 연료비를 받게 된 여인들이 6명이나 있었다는 사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에게 큰 자랑거리다.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수절하는 여성이 포상되었으나 후기가 되면 남편을 따라 죽거나 외간 남자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해 죽는 여성, 그리고 남편의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를 한 여성들이 연료로서 포상받았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는 극단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조선 여인들의 연료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물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의리에서 비롯된 노력도 있었겠지만 당시 연료가 된다는 것은 본인이나 가문에 있어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에 대한 포상 종류로는 정문, 정려, 복호, 상물, 면천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문, 정려는 연료각, 연료비로서 가장 큰 포상으로 4대 부집 부녀자의 경우 가문의 명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호가 있는데 복호란 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고, 상물은 상으로
곡식이나 비단, 포 등을 내려주어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천인의 경우는 면천하게 하여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는 등 실제 생활에 이익을 주어 권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현풍 곽시에서 배출된 6명의 연려 중 지금까지도 가장 추앙받고 있는 여인은 전이 이씨 부인. 전이 이씨는 후손들에게 가장 큰 귀감이 되는 행적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전이 이씨가 연려가 된 사연을 들어보자. 이분은 25살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여의고 딸아 참 죽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친정 아버지가 병고에 누워 있으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따라 죽는 기다. 그러니 나를 죽음을 제쳐가는 기다. 그러니 내 죽고 난 뒤에 해 죽으라고 이래 참 만류를 해가지고 그 뜻을 받아가지고 6개월 후에 친정 아버지가 별세하고 그때부터 굶어서 모지게도 그래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전이 이씨가 목숨을 끊기 전에 이불 밑에 감춰뒀던 절명사, 다시 말해 유서다. 자신을 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어있는 내용이다. 다른 세상에서 만날 것을 기약한 이 글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연려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극단적으로 변하고 그 숫자도 크게 늘어난다. 광해군 때 편찬된 그 동국 신속 상강행실도에 근거하여 임진왜란 때 연려 수를 살펴보면은 연려로 정표된 수는 효자 충신을 합한 수보다 약 3배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절을 지키다 죽은 부녀자가 많은 것은 조선조의 유교적 연려관이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절 교육이 강화되면서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단지 옷깃을 잡았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는 사건. 또 낯선 남자가 손목을 잡고 희롱했다 해서 여자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손목을 잘라내버린 매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난다. 딸이 강간당했다 하여 어머니가 딸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난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조선의 실학자들은 새로운 연려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죽음만이 연려가 되는 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꿋꿋하게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연려상이라는 논리다. 그리고 성종대에 이르러 마침내는 여인들에게 제가 금지라는 가혹한 족쇄가 채워진다. 성종 8년에 제정된 이 법제는 제가녀 자손은 벼슬을 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들어 과부들의 발목을 잡는다. 제가가 금지되다 보니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제가금지법은 이후 400년 동안 지켜내려오다가 갑오개혁 때 비로소 폐지된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이 지은 연려 함양 박시전엔 과부들의 애처로운 삶이 잘 표현돼 있다. 외로운 호롱불이 그림자를 비추면 혼자 지새는 밤이라 시간이 잘 가지 않는데 비라도 쓸쓸히 내리거나 창에 달빛이 희거나 짝지은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소리가 들려 마음이 적적해지면 동전을 꺼내 굴리고 다시 찾아와 또 굴리는 일을 되풀이한다. 동전의 윤곽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동창이 밝아온다는 것이다. 이름 없는 과부들은 평생 정조를 지키기 위해 이처럼 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연료가 되기 위해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컸지만은 이런 아픔을 견디면서 연료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받아온 연료 교육이 이에 큰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인들이 받았던 또 다른 교육은 성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육은 어떤 날 남녀가 합방해야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성교육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남성들은 서당에서 노노를 뗀 뒤에 보정이라는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도 있고 지혜로운 성생활을 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성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만 보더라도 조선사회는 철저하게 남녀 유별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에 정면으로 반기라도 들듯이 이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소개했던 여인 감동과 지난 1000년간의 최고의 연문설의 주인공이었던 어우동입니다. 100년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난 이 두 여인에게 조선 왕조는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립니다. 감동에게는 변방의 관기가 되는 그런 형벌이 내려졌고 어우동에게는 사형이 내려집니다. 조선 왕조는 이 두 여인에게 왜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리게 된 걸까요? 감동과 어우동 두 여인의 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감동이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발설한 남자는 대부분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의 자식이어서 나라는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안자장 최문수, 행수 변상동. 법에 의거하자면 사대부집 출신의 여자와 간통을 한 남자들 역시 중벌에 처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세종의 입장은 이렇다. 감동은 음란하고 도리를 어긴 여자인 음부이므로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죄보다는 여자의 죄가 더 크다. 여자인 감동에게 더 큰 책임을 두었던 것이다. 김학재의 상소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맨 처음 감동은 김여달이란 자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다. 그렇다면 김여달에게 더 큰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감동을 강간했던 김여달은 물론 상간자들도 파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졌다. 그러나 감동에게는 변방의 관비로 가게 되는 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감동은 후세에까지 음욕이 많아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한 요부로 전해진다. 성종대의 인물인 어우동은 승문원지사 박윤창의 딸이었으며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 며느리이기도 했다. 어우동은 왕실의 종친녀라는 귀한 신분의 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은그릇을 만드는 공인과 함께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친정집에서 슬픈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우동. 마침내 어우동은 한 지아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여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현비로 개명한다. 그리고 감동과 같이 창기로 행세하여 아무도 그녀가 귀한 신분의 여자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우동이 음행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녀와 간통하려는 남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어우동에 대한 얘기는 장안의 화제가 된다. 성종실록은 그녀가 정욕이 남달랐던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종 11년 9월 어우동의 음행은 의금부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 어우동이 의금부에 체포되고 나자 조정은 또 한 번 그녀에 대한 처벌 문제로 들끓게 된다. 그녀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하고나 간통을 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의금부에 끌려가게 되자 그녀의 정부였던 방산수는 사형을 미원할 비책을 알려줬다고 한다. 방산수는 감동의 예를 들며 간통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대면 사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잠시 어우동은 생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방산수가 일러준 대로 간통한 사람의 이름을 모조리 댔다. 그러나 어우동은 운이 나빴다. 감동이 지체 높은 사대부들과만 간통을 했던 반면 어우동은 사대부에서부터 근친 그리고 노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형벌제도가 신분법적 특성이 두드러져서 지배 신분층에게는 유리하게, 피지배 신분층에게는 불리하게 제정되고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보통 장 80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만약 산호가 주인집의 처나 딸을 간통했을 경우에는 차명에 처하였습니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종으로서 양인 부녀자를 간통한 죄는 일반 간통죄보다 1등을 가중한다. 또 양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계집종을 간통한 사람은 일반 간통죄보다 1등을 감한다. 이는 다른 신분끼리의 간통은 용인하지 못하는 조선사회의 면모를 보여준다. 대신들 간의 의견은 매우 분분했다. 그러나 성종은 단호하게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린다. 어우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뜻에서였다. 어우동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은 원래 그녀가 받아야 할 형보다 훨씬 무거운 것으로 형률에도 없는 이례적인 형벌이었다. 다시 말해 성종 임금은 어우동 사건을 계기로 하여 유교적 성도덕을 민간의 풍습에 뿌리 깊게 정착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윤혈압을 이루던 어우동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우리가 세종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감동의 경우나 그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행위를 벌어진 다음에 처벌의 문제보다는 애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고 도덕적으로 교화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 어떤 문화적인 정서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예속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사안을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성종 때 오면은 이제 이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법전들이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규제 조항들이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이러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정착을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이제 정절관념이 더욱더 강화되고 가족에서의 의무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벼슬에 있는 남편을 만나 순탄한 삶을 살았던 감동. 그녀의 삶을 바꿔놨던 사건이 없었다면 감동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또 만약 그녀가 보수적인 성종대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감동은 관비로 영속되는 정도가 아닌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왕실의 종친녀라는 귀한 신분의 여인이었던 어우동. 어우동도 이혼을 당하기 전까진 보통 여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만약 어우동이 세종대왕 때 태어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좀 더 가벼운 벌을 받아 죽음은 면했을지도 모른다. 시대에 따라 운명이 뒤바뀐 이 두 여인이 지금 태어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 조선 사회에서 정절을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죽음 또는 굴욕적인 삶. 역사 속에서 요부 중에 요부로 심판받았던 유감동과 어우동. 우린 오늘 그녀들을 굳이 새롭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당시의 제도권과 지배 사상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물리적인 힘과 철저한 정절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 사회는 여성들의 가혹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